세계 최강비군 특수부대가 북한 해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25년 9월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충격적인 6년 전 그 사건. 실팀 요통. 그 이름만으로도 전율하던 최정예 부대가 작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였을까요? 6년간 숨겼다는 사실이었죠. 펜타곤은 침묵했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었죠.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한국을 지켜주는데 13조 원 내라. 기수도 넘겨라. 미국 공장에 사봄 50조 원 투자해라. 전 세계가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줄 거라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달랐습니다. 주한미군. 망배세요.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나온 이 선언.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숨긴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30년간 한 가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미국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걸프전도 아프가니스탄도 이라크도 겪으며 그 믿음은 더 단단해졌죠. 세계 어디를 가든 미국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5일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충격적인 보도를 터뜨렸죠. 저는 텍사스 자택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실팀 징 이엔샴이 9년 북한 침투 작전 시도 실패. 민간인 사상 가능성. 기사는 6년 전 사건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묻혀왔던 그 사건. 2019년 초 김정은과 트럼프의 한 5위의 핵 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실팀 6가 북한 해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다고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악수하면서 뒤에서는 도청을 시도한 거였죠. 그런데 작전 중 북한 어부들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점점 플래시를 비추며 다가오자 발각 위험을 느낀 대원들이 발포했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6년간 감춰졌다는 거죠. 의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맹국들도 몰랐다고 해요. 20년간 수많은 작전을 봤지만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펜타곤의 반응이었어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백악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멘트 없음. 그 침묵이 더 불안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왜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 건가요? 거짓 보도라면 명예훼손으로 맞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중 하나죠. 함부로 보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까? 워싱턴은 발각 뒤집혔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가 즉각 청문회를 요구했어요. 보도 내용이 사실인가?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나? 민간인 사상은 전쟁 범죄 아닌가? 펜타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옛 동료 3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현역 장교들이었죠. 첫 번째 친구 존 대령은 말했습니다. 리처드 아직 확인된 건 아니야. 하지만 펜타곤이 부인 안 하는 게 더 무섭지 않아. 두 번째 친구 마크 중령은 분노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이미지는 박살났어. 동맹국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세 번째 친구 데이비드 소령은 냉소했죠. 세계 최강. 이제 그 말 누가 믿겠어? 우리도 실패한다는 걸 다들 알아버렸잖아.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군 예편장성인 박재훈 대령이었죠. 우리는 합동훈련 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리처드 최근 보도되고 이는 이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 대령 아직 확인된 건 아니요? 하지만요. 펜타곤이 부인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리처드, 우리는 6년간 속은 겁니까? 핵 협상하면서 뒤로는 도청장치 심으려 했다고요? 이게 동맹입니까? 박 대령, 나도 방금 알았어. 나도 충격이요. 충격이라고요? 우린 배신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한국 언론이 들 끓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아리랑 TV, 한겨레, 경향신문. 미 특수부대 북한 침투 시도 실패, 동맹국에도 숨긴 작전, 신뢰 흔들, 6년간 은폐, 한미동맹 근본 질문, 보수신문조차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인가? 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진보 언론은 더 강경했죠.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 이익만 챙긴다. 30년 쌓아온 동맹의 신뢰가 보도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피해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이 미국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미국의 군사력이 신화가 아니라 환상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군의 모습이 허상처럼 보였죠. 동맹이라는 단어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1995년 걸프전 당시 제가 쓴 글이었죠. 미국은 세계 어디서든 승리한다. 우리는 정의의 편이고 정의는 이긴다. 젊은 시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순진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싸우다 철수했고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는 찾지 못했으며 북한 관련 작전 실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었지만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서울 안보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본다는 주제였죠. 예전 같았으면 축사나 듣고 박수나 칠 자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 젊은 한국 학자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미국 없으면 한국이 못 버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호히 그렇다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한국은 이미 강합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첨단 기술 강한 군데 당신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걸 인정 안 합니까? 왜 계속 우릴 약자 취급합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의 에너지. 이 나라가 약하다고요? 미국 보호 없이는 못 버틴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재더미도 1980년 군부 독재의 그림자도 아니었어요. 2025년 한국은 당당한 선진국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70년 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자주국방. 한국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그걸 허황된 구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번 보도 파동 이후 자주국방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검색창에 또 다른 단어를 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검색어였죠. 하지만 지금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해야 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진보 진영은 더 나갔죠.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군 생활 중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믿어온 동맹이 자랑하던 군사력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박재훈 대령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잔 합시다. 답장이 왔습니다. 이태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각성을 불러왔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도 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리고 그 각성이 무엇을 불러올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죠. 박재훈 대령과 만난 이태원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대화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죠. 리처드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나온다던데 사실입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지상병력 축소와 유동적 재배치를 검토 중입니다. 박 대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떠난다는 구호가 이제 현실이 되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있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워싱턴 내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었죠. 대서양 협의회 보고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해야 한다는 거죠. 고정 배치가 아니라 필요할 때 투입하는 유동적 전력으로요. 그런데 박 대령, 솔직히 물어봅시다. 한국은 이제 정말 미군이 필요한가요? 박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주한미군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추이, 기지 건설 비용, 운영비 내역까지요. 숫자를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평택 기지 건설비는 한국이 거의 전액 부담했죠. 약 10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토지 제공, 기지 운영 지원, 인건비 보조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한때는 안보 공백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 약했고 군사력도 미약했죠. 미군이 떠나면 생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요. 기지 짓는데도 돈 내고, 유지하는데도 돈 내고, 심지어 주둔하는 미군 인건비까지 보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죠.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LS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사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었죠. 드론 전력도 급성장했습니다. 터키제 바이락타르를 넘어서는 독자 개발 무인기들이 배치되고 있었어요. 해상 전력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6척, 차세대 잠수함 개발, 경항 공모함 건조 계획까지요. 사이버전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게 보호받아야 할 약속국의 군대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어요. 저는 국방대학교 초청 강연을 위해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강연 주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였죠. 강의실에는 한국군 장교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령급부터 소령급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준비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중요성, 미군의 역할, 협력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한 중령이 손을 들었어요. 대령님, 미국은 우리를 동맹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고객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기지 짓는 돈도 유지하는 돈도 심지어 주둔 인건비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용역 계약 아닙니까?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다른 대령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힘이 약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도 첨단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미군 지휘 아래 있어야 합니까? 저는 땀을 흘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미군의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한국이 아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단순히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 공유, 합동작전 능력, 국제정치적 위치 등 복합적 요소죠. 한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미군 지휘 아래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우리는 이제 동맹의 시혜자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다. 그 말이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사실 대부분 장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안 할 뿐이죠. 무슨 생각을요? 미군의 존재가 여전히 필요한가? 아니면 떠나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고민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싱크탱크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의심하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한국 주둔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랜드 연구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죠. 주한미군 철수는 동부가 전략 공백을 초래한다. 제 동료인 스티븐 박사는 말했습니다. 리처드 아이러니하지 않소?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더 원하고 있어. 그만큼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맞소.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그걸 알고 있어. 우리가 더 필요하다는 걸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을 절박하게 원했죠. 하지만 지금은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석이 주제였죠. 한국 방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미군 주둔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일본은요, 약 25%입니다. 독일은요, 약 28%입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평택기지 건설은 한국 정부가 거의 전액 부담했습니다. 토지 제공, 건설비, 이주 비용 모두요. 브리핑이 끝나고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요. 돈도 잘 내고 협조도 잘하고.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 말이 마치 한국을 고객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나눴던 박대령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선택권을 쥐고 있었죠. 떠날지 말지, 병력을 늘릴지 줄일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아달라 하고 아니면 제조 정하자고 할 수 있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군 철수 국가 붕괴가 아니라 미군 철수 새로운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국방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허황된 구호가 아니었죠.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국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을 확인했지만 저는 곧 더 큰 위협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다른 폭탄 보도를 터뜨렸죠. 러시아, 북한과 무기 협력 강화, 위성기술 지원 논의.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령이 부활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구도. 이건 1950년대 한국전쟁 때와 똑같은 그림이었죠. 보도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군사 위성 기술과 정찰 능력을 제공하기로 논의 중이라고 했어요. 대신 북한은 러시아에게 폭탄과 탄약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이 부족한 러시아와 기술이 필요한 북한. 완벽한 거래였죠. 저는 즉시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정보국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폭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련 시절 규격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호호하니 완벽하죠. 대가는 무엇입니까? 위성 기술, 미사일 재진입 기술, 잠수함 관련 기술 등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받는다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중국이 가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냈죠. 북중 전통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요. 말은 외교적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닫혔던 국경이 열리면서 물자와 자본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저는 중국 전문가인 제임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제임스, 중국이 왜 지금 북한 카드를 꺼내는 겁니까? 제임스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쿼드, 오커스 같은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포위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이자 미국을 견제할 카드죠. 북한이 강해지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신경 써야 하고 중국은 그 틈에 숨 쉴 공간을 얻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정한 지정학 계산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위성 사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무기와 북한의 탄약이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이 가세하면서 블로그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저는 냉전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1950년대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그때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요? 저는 즉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박재훈 대령을 만나야 했어요. 명동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박 대령 상황이 심각합니다. 압니다. 우리도 다 보고 있어요. 박 대령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자신감을 얘기했죠. 미군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북중 너가 뭉치면 상황이 달라져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내부가 둘러갈라져 있어요. 박 대령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단단히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북중 너 블록에 맞서려면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라는 거죠.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에 더 매달리면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다며 신중론을 펴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박태령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여러 번 씁니다. 온라인 외교지들은 북중 너 연대를 집중 보도하고 있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협력, 중국의 전략적 지원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문가 사설도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교수는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미동맹을 강화할 때입니다. 북중 너 블록에 맞서려면 미국은 한국이, 한국은 미국이라는 창과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예전엔 이 질문이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다면 2025년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에도 골치 아픈 질문이 되어버렸죠. 저는 다음날 아침 서울대 안보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한반도 지정학 전문가였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냉전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죠. 어떤 점입니까? 1950년대 한국은 약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죠. 미국 아니면 멸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12경제 대국이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하지만 선택이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을 고르면 다른 쪽을 잃으니까요. 김 교수는 한국의 딜레마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미군이 떠나는 지금 한국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과거 냉전 때는 세계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한국은 자유진영에 속했죠. 선택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복잡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씁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독재 국가죠. 북한은 고립됐지만 핵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진영 논리로 나눌 수 없어요. 역사적 갈림길의 성이분이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마치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북중러 블록과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 블록 정치의 재현이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국내 여론은 양분됐다. 미국은 한국을 잃지 않으려면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 포괄적 파트너십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보내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워싱턴이 과연 이걸 이해할까요? 한국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중러 블록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혼란스러웠고 미국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틈에서 한국 국민들은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미국을 붙잡아야 할까?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할까?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는 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재훈 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대령, 한국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속국도 아닙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죠. 문제는 그 선택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소식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을 가속화한다는 거였죠. 로이터 통신이 첫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미국과 협의 중.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으며 잠시 멍했습니다. 작전 통제권이요. 제군 생활 대부분 동안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보조 세력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전시가 되면 한국군 전체가 미군 사령관 지휘하에 들어가는 구조였죠.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그랬습니다. 한국은 너무 약했고 미국이 모든 걸 지휘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내 군대는 내가 지휘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미연합방위 담당 부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최근 연이은 파동 이후 국민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대를 왜 미국이 지휘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국군 준비는 됐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거의 준비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 준비는 사실 10년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한국군은 자체 지휘 체계를 구축했고 첨단 통신망을 갖췄으며 합동작전 능력도 키웠죠.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다만 결정을 미뤄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 초청이었어요.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군 고위장성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군 합참작전 본부장인 이중호 중장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대령 오해는 마십시오. 잔다여시,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다만 이제는 대등한 동맹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가 지휘하고 필요할 때 협력하는 구조로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합니다. 이 중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동맹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강제된 종속보다 자발적 협력이 더 강하니까요. 이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후 저는 한미합동참모본부 브리핑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가 펼쳐져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군배치 상황 정보 기상까지 모든 게 표시됐죠. 한국군은 이미 독자적 지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대령님, 여기는 처음 오셨죠? 예, 인상적입니다. 김 대장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미국 기술도 들어갔지만 핵심은 우리 거죠. 충분히 작전 지휘가 가능하겠습니다. 김 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대령님, 우리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전작권을 돌려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의존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된 주권 국가임을요. 다음 날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5.28%, 반대 20%, 모름 17% 압도적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찬성이 40%도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연이은 한미 위기 상황이 한국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격렬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펜타곤 국방부 회의실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강경파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 약화입니다. 한국군을 우리가 지휘해야 전쟁 억지력이 생깁니다. 옹원파 차관보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우리 지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제하면 반미 감정만 커집니다.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한국에 주둔합니까? 한국군 지휘권도 없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거기서 복무합니까? 온건파가 답했습니다. 동맹은 지휘권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한국이 독자 지휘권을 갖더라도 우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능력도 받고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전작권을 돌려줘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돌려주지 않으면 동맹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강경파가 비웃었습니다. 맥케인 대령, 당신은 한국에 동화된 것 같소. 우리 이익을 생각해야지. 우리 이익이 바로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종속이 아니라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피하고 싶은 그 회담을 말이죠. 이제는 종속적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이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목격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진짜 독립국가가 되었다고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75년간 유지됐던 지휘체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미국 언론들은 우려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동맹 약화가 아니었어요. 동맹 정상화였죠. 강제된 종속관계에서 자발적 협력 관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더라도 한국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이번 합의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없이는 못 버티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한다. 강한 한국이 약한 한국보다 좋은 동맹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아직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100억 달러요? 약 13조 원입니다. 하지만 오보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공식 협상안이었죠.
저는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현 분담금은 약 1조 원입니다. 우리는 이를 13조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상입니까? 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감안하면 합리적 수준입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요? 한국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담당관이 어깨를 의습했습니다. 협상이죠. 한국은 이 정도는 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동맹인데요. 서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일면 톱으로 보도했죠. 미국 방위비 13배 요구, 13조 원 폭탄, 국민 혈세 약탈. 이게 동맹인가? 저는 즉시 박재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령, 연일 조용한 날이 없네요.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박 대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았어요. 50억 달러 요구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100억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저는 과거 협상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 증가해 왔어요. 1990년대에는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2000년대 5천억 원, 2010년대 8천억 원, 그리고 지금은 1조 원이 넘었죠. 한국은 계속 더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배를 요구한다고요? 저는 한국 정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만이 아니었어요. 평택기지 건설비 10조 원은 한국이 거의 전액 부담했습니다. 토지 제공, 이주 비용, 기반 시설까지 모두요. 기지 운영 지원비도 있었습니다. 전기, 수도, 도로 유지 보수 등등. 거기에 카투사 인건비, 한미연합훈련 지원비까지 합치면 연간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조 원을 더 내라고요? 한때는 안보 공백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때는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끝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면 다 들어줬어요. 협상도 제대로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따를 이유가 없었죠. 온라인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13조 거부. 우리는 인질이 아니다. 동맹은 장사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죠. 미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해야 한다. 8% 협상해야 한다. 32% 거부해야 한다. 60%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거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폭탄이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3천 배의 펑코액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비즈니스 코리아가 첫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처럼 돈 내라. 미국, 한국에 450조 원 투자 압박. 저는 기사를 읽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등등. 투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이었어요. 이건 요청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저는 국무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ILA의 일환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죠. 하지만 보도를 보면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투자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죠. 이건 말 장난이었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이 없으니 결국 강제나 다름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고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건설 중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내라는 겁니다. 450조 원을요. 한국 재계가 술렁이었습니다. 안보는 방위비로 돈 뜯어내고 경제는 투자 강요로 돈 뜯어내고 미국은 우리를 동맹으로 보는 겁니까? ATM으로 보는 겁니까? 이 인터뷰를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사실이었거든요. 다른 인터뷰와 사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수십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더 내라고요. 이런 식이면 어느 기업이 미국으로 향하겠습니까? 캐나다, 유럽, 동남아, 미국만이 시장은 아닙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제 싱크탱크 동료인 톰 박사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위비는 그렇다 치고 투자 강요까지 하면 한국이 등 돌립니다.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봤습니까?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이 한국을 여전히 70년 전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로요. 하지만 한국은 변했습니다. 맞소. 그걸 워싱턴이 모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경제와 안보의 무기와 한국의 환멸이었습니다. 보고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명분 삼아 경제적 이익까지 움켜쥐려 하고 있다.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투자 450조 원. 압박은 동맹 관계를 거래 관계로 전락시킨다. 한국 국민과 기업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을 잃을 수 있다. 매일같이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지만 읽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와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었어요. 유럽연합과도 경제 협력을 강화했죠.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 투자를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노했고 환멸을 느꼈으며 스스로 설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마찰이 아니었어요. 동맹의 근본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무기 삼아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는 미국이 없을 수도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믿음이다. 우리가 한국을 거래 상대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한국을 잃는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대규모로 구금됐다는 뉴스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CNN 속보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슬과 수갑을 찬 한국인 기술자들이 버스에 태워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총을 든 IC 요원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죠.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저는 그날 즉시 국토안보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대차 직원들이 왜 체포됐습니까? 불법 취업 혐의입니다. 불법이라고요? 그들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자 조건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합법 비자를 가진 숙련된 기술자들을 불법 체류자처럼 끌고 간 겁니까? 그것도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을요. 현장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IC 요원 수십 명이 배치되어 있고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어요.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했죠. 합법 비자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포로처럼 끌려갔고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한국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미국 현대차 기술자 300여 명 구금, 합법 비자 무시, 범죄자 취급. 이게 동맹국 대우인가? 저는 그때 즉시 조지아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현대차 공장 앞에는 한인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려줘. 합법 비자인데 왜 체포하나? 이게 미국인가? 한 한국인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이 끌려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비자도 있고 심지어 저희는 시민권자이고 세금도 다 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10년 경력 엔지니어입니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총든 사람들이 와서 회사슬로 묶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대차 현지법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정확히 무슨 일입니까? 모릅니다. 갑자기 IC가 들이닥쳐서 우리 직원들을 끌고 갔어요. 비자 위반이라는데 우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IC가 면회도 허락 안 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배경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발표를 또 듣게 됩니다. H-1B 비자 비용을 인상한다는 소식. 10만 달러로요. 무려 100대가 인상된 거였죠. 엔지니어 한 명당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과연 이 금액을 내고 비자를 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명목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날린 겁니다. 저는 이민 정책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왜 갑자기 100배나 올렸습니까? 외국 인재 유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명분이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고급 인력입니다. 미국인으로는 채울 수 없는 기술자들이에요. 그래도 정책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 공장에 투자하려면 핵심 기술도 함께 이전하라. 이건 명백한 기술 탈취 시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을, 현대차는 배터리 관련 기술을, LG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개발한 기술을 넘기라고 합니다. 투자 조건으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비자 비용은 100배 올리고 기술은 내놓으라고 합니다.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기술 약탈자입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빼앗으려 했다. 그 말이 재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복귀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흘렸어요. 미국에 대한 압박이었죠.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도 대안을 찾겠다. 삼성전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삼성은 국내 대규모 채용을 발표했어요. 엔지니어 5,000명을 국내에서 채용한다고 했죠. 미국에서 기술자를 못 보내면 한국에서 키우겠다. 현대차와 삼성은 미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그 결단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N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오하이오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수조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였죠. 현대차도 조지아 이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미국 언론이 당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방역, 미국 재제조업 타격 우려, 현대차, 삼성, NG 투자 중단, 일자리 수만 개 사라질 수도, 워싱턴이 술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역이었죠. 저는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으로 약 5만 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현대차 엔지니어 구금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강하게 압박한 게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현대차 투자 중단 잘했다. 삼성 국내 채용 응원한다. LG 공장 중단 당연하다. 한국은 변화했습니다.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달라졌어요.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거래 상대로 약탈 대상으로 대한 순간 우리는 한국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대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ATM으로 대했다.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최근 추가 협상과 일정상 항공우주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군이 개발하여 곧 실전 배치될 KF-21 전투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은빛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KF-21 보라매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죠. F-16을 뛰어넘고 F-35에 근접합니다.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KF-21이 이륙하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어요. 급상승, 급강화, 고속선의 모든 기동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전투기를 만들다니. 옆에 있던 한국 공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 주는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KF-21로 하늘을 지킨다. 그 자신감이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LSM 장거리 디게아 지대공 미사일 개발 현장이었죠. 세부 사항은 접근할 수 없었지만 세부 설명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석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사거리 150km도 시험 성공률 90% 이상이죠. 성능은 사드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합니다. 드론 경납고에는 수십 대의 드론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찰용부터 공격용까지 일부는 AI로 자율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사오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만드는 나라가 됐죠. 서울 국방부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이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자주 국방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습니다. KF-21 양산, LSM 전력화, 차세대 잠수함, 경항 공모함을 가속화합니다. 과거에는 국방비 증액에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죠. 저는 외교부 차관에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는 방산 협력을 시작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과 안보 대화를 강화했습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죠. 새로운 동맹은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은 미국 없이도 살아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협상 가능성 소식이 퍼지자 워싱턴이 술렁이었어요. CNN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한국 외교 다변화 본격화, 미국 의존 줄여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떠나려는 겁니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거죠. 강해진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고요. 이번 이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협력, 배터리 기술 협력, 사이버 안보 협력, 우주 개발 협력, 한국은 미국 대신 유럽과 손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박재훈 대령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안보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박 대령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여러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베트남, 태국. 우리는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도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죠.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그 결의가 한국 외교의 근간이 됐습니다. 리처드 어떻습니까? 인상적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어요. 미국과의 관계는요, 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의합니다. 종속에서 협력으로 일방에서 쌍방으로요. 저는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새로운 안보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 능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KF-21, LSM 등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을 줄이고 있다. 캐나다, 유럽,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속국이 아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찬란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요. 이제 남은 건 결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곧 내려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저 도시에서 저 나라에서 역사적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미국은 그 결정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속국도 아니라는 것,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나라라는 것, 그게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건 없는 동맹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고 그 인식이 워싱턴 정치권 전체에 퍼졌습니다. 워싱턴은 당혹하기 그지없었죠. 국무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참석했죠.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한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문제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 태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군사 실패는 숨기고 방위비는 13배 올리라 하고 기술자는 범죄자 취급하고 기술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떠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밀어낸 겁니다. 국무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는 대가로 너무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언론이 들 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 기사를 냈어요. 한국, 주한미군 재검토 여론급 등 동맹 균열, 우려,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잃고 있는 미국, CNN은 전문가 패널을 초청했죠.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 한국이 아닙니다. 경제대국이고 군사강국이며 자신감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 방식으로 대하면 한국을 잃을 겁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흔들린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확해진 거였죠.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진짜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실장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실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맹 구조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조정입니까? 방위비는 합리적 수준으로, 전작권은 우리에게 경제 압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철수가 아닌 재조정을 말하고 있었고 그게 한국 정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외교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70년 전 동맹 구조를 21세기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십니까? 철수가 아닙니다. 재조정입니다.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작전 통제권 전환 완료, 경제 압박 중단,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미국은 당혹했고 한국은 냉정했다. 그게 오늘날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박재훈 대령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 대령, 한국은 정말 미국을 떠날 겁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바뀝니다. 조건이라니요? 과거에는 미국이 모든 조건을 정했습니다. 한국은 따르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도 조건을 제시합니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박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무조건적 의존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최종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방 빼세요. 경고인가 협상인가였습니다. 보고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동맹구조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면 한국은 실제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방빼라는 구호는 철수 요구가 아니다. 재협상 요구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그 구호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칼럼에 기고할 개인 코멘트를 정리하며 적어 나갔습니다. 30년군 생활을 하며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고 동맹국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요. 하지만 최근에 급변하는 상황과 새롭게 드러난 함구된 사건들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오만이었다고요? 한국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을 잃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이 끝날 수도 새로운 동맹으로 거듭날 수도 있었죠. 선택은 이제 미국의 몫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의 몫일 수도 있죠.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등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한국을 잃을 것인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 의존은 하지 않겠다고요. 주한미군 방 빼세요. 그 구호는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진정으로 독립국가로 서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실패와 경제적 압박, 북중 너 연대의 위협 속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졌죠.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군대를 지휘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30년을 믿어온 미군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강한 무언가가 세워졌죠.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날고 LL-3이 하늘을 지키고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가는 나라.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는 나라. 스스로 서서 당당하게 선택하는 나라. 주한미군 방 빼세요. 이 말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죠. 70년 만에 한국은 진짜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나라로요.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내일도 의미 있고 더 나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